안녕하세요. 추억의 뉴스통 배승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황장수 소장님 그리고 민영선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대통령이 최근 떨어지는 국정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해서 전 국민적 관심이 모인 야구장으로 달려간 것은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의 시구가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보단 복잡한 정국을 외면하고 한가하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질까 걱정됩니다. 야구장의 함성만큼이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함성도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발언은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2013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시리즈 3차전에서 깜짝 시구를 했을 때 민주당, 김관영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현안 브리핑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그대로 저는 어젠가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주에서 시구한 그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시구한 거 가지고 네. 시비를 별로 걸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구를 했을 때 신었던 운동화가 아식스라고 한참 비판을 하길래 제가 가만히 방송에 나가서 듣고 있다가 그거 개성공단에서 만드는 거다 하니까 네. 그때부터 비난이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 이제 시구하고 난 다음에 관중석에서 이제 이 경기를 지켜보는데 네. 기아 타이거스, 롯데 타이거스입니까? 기아 타이거스? 그거 저기 유니폼을 입고 있대요. 그걸 입은 것 갖고도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대통령 부부라도 지지하는 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문제는 이제 치킨을 들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는데 네. 아마 소박하게 야구장에서 서민들처럼 이 치킨을 먹고 있다 이러는데 하필 김정숙 여사가 먹는 게 파파이스 치킨이에요. 파파이스 치킨은 1972년도에 미국 루이지애나주 네. 루튼 베지에서 시작한 브랜드로 한국에 94년에 들어온 로얄티 지불 브랜드입니다. 맛있어요. 그래서 파파이스라는 이름이요. 원래 S만 빼면 팝아이라고 72년에 유행했던 대단히 히트를 친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가 프렌치 커넥션인데 예. 거기에 나오는 진 해커만의 별명이 네. 팝아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S만 붙여가지고 파파이스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이 대기업 회장님들 불러갖고 할 때는 한국 수제 브로이 맥주를 들고 또 자신들이 수제 칵테일을 드신 분들이 어제는 어찌하여 한국의 국내 치킨 호식이 2마리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데 하필 파파이스 치킨을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파파이스 그 누구가 방송하는 파파이스 그 방송 때문에 드신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원장님 2013년도에 박 대통령이 시구하셨을 때요. 그때 민주당 발언이 이겁니다. 박 대통령 시구 한가하고 무책임한 모습이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어떤 정책들을 보면은 한가하게 광주까지 가서 할 것인가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보가 일단 이중하잖아요. 네. 한미 동맹이 자꾸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데 한미 동맹에 다 문재인 대통령과 몇 사람 빼놓고는 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 정치인들이 한미 동맹에 지금 균열이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지금 트럼프가 1박 2일부터 지금 일정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안보가 이중하고 그다음에 경제 일자리 하면서 그게 이중하고 그러면서 결국엔 또 간 지역에 하필이면은 호남이잖아요. 호남에서 이제 또 사실 몰표에 가까운 표를 얻어서 대통령 또 같이 수행이 장하성 정책실장도 호남, 그다음 윤영찬 홍보수석도 호남, 임종석 비서실장도 호남. 그래서 다 대동해서 가서 어제 광주 현장에서는요. 문재인 연호가 무슨 대통령 선거 때 나온 것처럼 나와가지고 이게 대통령께서 좀 가시더라도 일테면은 두산에서 할 적에 서울에서 할 적에 갈 수도 있지 않았느냐. 그렇죠. 하는데 이제 무슨 대선 공약이었나 봐요. 대선 공약. 그래서 대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무슨 가장 많이 투표한 그 팀에 가서 하겠다라는 대선 때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갔다고 했는데 그러더라도 서울이나 어디서 기아가 할 적에 가면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아무튼 아주 그 고도의 그 정치적인 그 선전술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어제 근데 기아가 져버렸어. 근데 기아가 이기고 진 건 아니라 하여튼 그런 공약 때문에 공약을 지키는데
이런 공약을 지킬 때가 아니지 않나요? 지금 노동 문제도 그렇고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너무나 시급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안보 문제 말고 이제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인데 경제 문제에서 특히 이제 그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맞아 너무나 드라이브를 거는 게 이제 친노 정책, 그러니까 친노무현이 아니라 친노동 정책. 노동 정책으로 너무 드라이브를 네. 가가지고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적대시하고 그다음에 기업가 그다음에 사측 네. 경영계 측의 이 얘기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너무나 드라이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아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지금 해버리는 게요. 보십시오. 취업규칙, 관리지침 규칙 2개 네. 폐기해버렸죠. 그다음에 그 성과급 그것도 폐기해버렸죠. 근로시간 단축하죠. 최저임금 급하게 상승시켜줘서 한 9가지를 거의 노동계에 이제 이렇게 그 해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 그러니까 시구하는 사진도 사진이지만은 대통령께서 정말 이렇게 민주노총도 오지도 않았지만은 이 노조 관계자들 이 분들하고 이렇게 파한대소를 하면서 할 지금 때입니까? 저는요 동의가 안 가요. 그 다음 이 사진 보십시오. 술잔 건배를 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제 목소리가 또 올라갔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은 이 그 여러 가지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민주노총의 행동에 대해서도 내가 할 말이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아무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다음에 노동계를 위한 친노동 정책을 취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너무나 많이 기울어버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좀 우리 그 언론이나 그다음 우리 국민들이 좀 이렇게 견제를 하고 제동을 걸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우선 좀 듭니다. 제 목소리가 또 너무 올라갔죠, 한 사장님. 아니 저는 네. 오늘 계속 먹는 걸로 좀 이야기를 해요. 네. 메뉴가 일단 1부에서는 간담회를 하고 2부에서는 만찬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부에서는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거기에 올 외국 정상들에게 접대하려고 특별히 개발한 차를 이렇게 이 민노총하고 한국노총에 먼저 줄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부 만찬에서는 용거목의 추어탕. 네. 용거목은 김일성이가 서울을 점령했을 때 한국의 용거목에 와서 추어탕을 먹고 싶다, 서울에. 그래서 먹은 추어탕집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가면 그거 내용 다 있어요. 그 집에 가면. 거기 저기 시청 뒤에 본점이 있고 저기 어디입니까? 저 이 서촌인가 그쪽에 아마 분점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가을 전어. 네. 우리가 옛날 말에 가을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 그래 이제 전어 구워 먹으면 맛있지요. 뼈까지 아삭아삭. 아 그래요? 네. 근데 전어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하닥거리면서 수족관에서 오래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어는 회로 먹기가 조금은 해도 먹지만은 네. 이 전어회 구워 먹는 게 맞잖아요. 예, 맛있는데 그래서 민노총을 보고 네. 전어라고 이렇게 네. 한 것은 전어를 대접하려는 거는 네. 민노총이 성질이 급해서 하닥하닥 한다고 한 건지 집 나간 2001년에 집을 나갔어요. 노사정위원회를. 그래서 돌아와라 해서 전어를 그런 건지 자원 추어탕은 뭐예요? 추어탕은 네. 그 김일성이가 먹었다니까. 먹었다 이런 거군요. 예. 그래서 민노총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네. 다 상상으로 좀 넘어가는 부분 넘어갑시다. 네. 근데 예, 지금 이제 심각하게 친노동 정책이 물론 이제 그동안에 좀 해서 그 사측의 어떤 갑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걸 갖다 보완하기 위한 네. 그런 노동자들의 이익을 권익을 위한 그런 정책의 변화 과정은 진보 성향의 정권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너무 편향되게 가버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시점이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요. 이렇게 공부를 쭉 해보니까 많은 경제 전문가들, 대학 교수들께서 지금 현재는 오히려 노동개혁, 노동시장의 개혁으로 지금 가야 될 시점인데 오히려 그러면 노동개혁, 노동시장의 그 개혁의 가장 본질이 뭡니까? 노동의 유연성 확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쉽게 말하면 경직성을 갖다가 유연하게, 그러니까 해고를 갖다가 가능하게끔 일을 안 한 사람, 저성과가 나는 사람들을 해고를 가능하게 하면서 아무튼 어찌됐건 욕을 먹더라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포함한 노동시장의 개혁, 노동의 개혁의 부분으로 상당히 오히려 가야 그러면 우리가 슈레더 총리의 2010 아젠다 2010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시점인데
오히려 한번 고용을 하면은 전혀 해고를 못 시키게 네. 이렇게 경직되게 가버리는 정책으로 예를 들면은 그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나오면서 거기 또 날아온 게 뭡니까? 정규직들을 비정규직 한다고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인천공항공사 가서 비정규직 제로 얘기했잖아요. 네. 비정규직 제로가 됩니까? 아무리 선전선동을 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아무튼 17만 명인가 뭐 그 중에서 그 30만 명 중에서 막 17만 명인가를 일단 공공 부분에서 정규직을 갖다 비정규직 20만 5천 명. 아 그렇습니까? 3만 명 추가했죠. 그렇게 해서 한다고 지금 가버리니까 문제는 이제 공공 부분이니까 그 기업가는 아니잖아요. 사측은 아닌데 공공 부분에서 들어간 비용은 뭐예요?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생색내냐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요. 20만 5천 명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데 1226억밖에 안 들어간다 그래요. 뭘가 계산했는가 하면요.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으로 되면서 식대 12만 원. 그 다음에 복지 포인트 비용 40만 원. 그 다음에 이 명절 보너스 80에서 100만 원 해서 1226억이 났대요. 그러면 비정규직을 월급은 지금과 같이 똑같이 주면서 이 수당이나 과연 요것만 준다고 비정규직이 정규직 해달라고 그러겠어요? 결국은요. 이제 정규직 되고 나면 기존의 정규직과 월급을 똑같이 달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도외시한 채 20만 5천 명한테 식대 주고 그다음에 무슨 뭐 복지 포인트 주고 명절 때 2번 이 보너스 주는 걸로 이걸 정규직 한다 그러면 이건 정규직 만들기 너무 쉽잖아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정규직 200만 명도 만들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규직 제가 발표를 보니까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그 호봉제를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조금씩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규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그 내용은 비정규직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연공서열, 근무원 그렇죠? 연차에 의해서 이제 그 호봉수가 올라가는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비용을 덜 든다라는 그런 변명이에요. 변명. 근데 황 소장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안 갈 수가 있겠어요?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됐는데 다른 정규직하고 된 사람들하고 월급이 차이가 나고 그 호봉수를 안 주면은 정규직 하나만 하는데 불만이 없겠어요? 그 불만. 그다음에 그러면 또 기존에 정규직으로 있던 분들과의 또 이거 백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일단 대다수는 그게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은 또 들어와서 정규직화 되어버리면 이분들이 갖는 그 어떤 상실감, 형평성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난제가 있어요. 그것보다 난 제일 큰 게 우리 세금으로 이게 왕창 돈이 들어간다니까요. 네. 돈이 들어가서 우선 하기 쉬우니까 되게 이제 그 지방 그 자치단체, 그 다음에 중앙행정부, 그 다음에 정부 투자기관 이런 데서 지금 한 70% 가까이 50%에서 70% 가까이 그 정규직 비율을 지금 그렇게 높여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하기 쉬운 데가 다 우리 국민 세금 들어간 데 아니에요. 중앙 정부 투자기관, 정부 단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 이런 데서 다 전부 다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일하는 분들을 갖다 해줘버리면은 결국 우리 세금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동의 경직성이라고 하잖아요. 해고를 많이 못하니까 사실은 뭐 누구든지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마저도 이제 없어지는 거죠. 안 뽑죠. 이제 안 왜냐면 한 번 뽑아버리면은 해고를 뭐 회사가 망해서 정리해고하는 거 외에는 일반 해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사장이라고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쉽게 뽑겠습니까? 그 얘가 이번에 그 르노 자동차, 한국의 르노 자동차 그 사장이 그 애로사항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엊그저께 SUV를 하나 뭐 그 개발해가지고 그 차가 엄청 팔려가지고 부산 공장에 100% 가동률이 있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사람을 더 뽑아서 120% 가동을 해야 되는데 임시직으로 뽑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뽑아버리면은 못 내놓으니까 그 함부로 쓸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신문 인터뷰에 대서특별히 해놨더라고요. 지금 르노하고 이 대우를 인수했던 이 GM은 예. 한국에서 지금 철수를 하려면 한국에서 파는 정도의 대수를 가지고는 회사가 지금 공장을 돌리는 가동률이 한 30% 이렇게밖에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지금 자동차 부분의 노동 생산성이 미국의 한
7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임금이 훨씬 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수지가 안 맞아서 철수하려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지금 10개 정도의 노동 쪽의 현안 중에서 9개는 민노총 주장이고 1개만 경영진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부가 노조 편을 확실히 들고 있고 네. 노동부 장관도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맞아요. 노사정위원장도 문성현이라고 전설적인 마창 지역의 노조 이 리더 출신이고 그런데 민노총이 이번에 거부한 거는 노사정위원장은 대화 못한다. 대통령하고 직접 대화하자. 그 자리에 노사정위원장이 1차 간담회 때 일부 배석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거부한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여튼 르노 네. 자동차 삼성 그게 사장 얘기가 겁나서 채용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 인터뷰를 보니까 예를 들었는데 그 르노 스페인에 바야돌리드라는 그 도시에 공장이 있나 봐요. 하여튼 스페인의 어느 도시 공장인데 네. 거기는 이를테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번에 부산 공장처럼 일감이 많이 와버리면은 그 부인들까지도 와서 막 일을 한대요. 그러고 나서 일감이 또 줄어들면은 쫙 해고하고. 아유, 가는 거죠, 이제. 예, 아유, 딱 해고 가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그 노동의 유연성, 이게 채용의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그게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르노 삼성도 상당히 한국에서 채용이 힘들다라고 이렇게 가니까 결국에 노동계 이 얘기를 100% 이렇게 들어주다 보니까 그런 친노동 정책이 오히려 노동 현장에 있어서는 그 수많은 실업자들, 네. 취업을 기다리는 실업자들한테 오히려 노동시장을 막고 있다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그 현대차 노조 제1세대 그 노조분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 현대에서 어떤 자동차를 만들어서 신개발을 하면은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차 나오는 것도 늦어지고 이제 정말 회사가 아예 문을 닫고 외국으로 나가야 이 노조가 정신을 차리겠냐 이렇게 뼈 아픈 소리를 하던데요. 아,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노조는 저는 욕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아니, 노조는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자기 노조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겠죠. 협상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100을 얻기 위해서는 150을 주장을 하고 그래야 협상을 해서 양보 50 양보한 척 하면서 100을 다 얻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때 정부의 역할이 대통령의 역할이 그걸 협상을 할 수 있는 협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DJ 대통령은요 그렇게 제일로 싫어한 게 뭐예요? 노조원들이 제일로 싫어한 게 해고 아닙니까 해고. DJ 정부가 정리해고제 도입했어요. 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같은 그 진보 성향의 정권을 노무현 대통령도 노동시장 유연 정책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어떤 참모들이 제대로 보고를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친노동 정책으로 일방적으로 가버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봐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조나 이런 데서 그런 많은 요구를 할 적에 정부에서는 노조 얘기를 들어준 척 하면서 협상용 카드를 냈어야 되잖아요. 그 협상용 카드가 갑자기 없애버린 그 취업규칙이나 폐기해버린 거 그런 것을 노조하고 노조단체하고 협상으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경영계 측은 무슨 수탈자들입니까? 네. 그 사측은 수탈자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같은 쪽으로 해서 사측 경영자 측의 의견도 들어주고 사측 의견도 들어주고 정부가 조정하고 그러고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잖아요. 장관이 있고 노사정위원회가 있고 얼마나 대통령을 우습게 봤으면 대통령 7시간 전에 안 와버립니까? 그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저는 아까 순수하게 정치 투쟁을 하지 않는 노조라는 부분에 한해서 문민 선배님 말이 맞다 보는데 지금 민노총은 촛불 시위의 주축 아닙니까? 촛불 시위를 사실상 주도하고 전국에서 엄청난 버스를 동원해서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 권력을 안겨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기여를 했으니까 당신이 우리가 도와준 만큼 한마디로 우리 말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촛불 청구서라고. 그래서 10월 28일 날 촛불 시위를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단은 따로 하고 민노총이나 이 강경 좌파 진영은 또 따로 한다고 이제 촛불이 쪼개졌다는 거 아니에요. 반쪽불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 뭔가 하면요. 네. 이 정권이 초창기부터 자신들의 촛불에 이렇게 도와준 사람들한테 네. 그것이 직접 민주주의다라고 한마디로 그 사람들과 같이 권력을 잡았다. 네, 맞아요. 촛불 혁명이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떠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노총이 봤을 때 대통령 보기가 우습게 보이지요. 그러니까 밥 먹기로 했다가 그냥 당일날 제껴버린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
우리가 일을 만들어 줬는데 거의 우리가 하자는 대로 안 하고 딴소리를 하고 자빠져서 이제 앞으로 얼마나 끌려다니는가 한번 보라니까. 그 노조가 아니고요. 정치 투쟁으로 실제로 70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100을 받고 있는데 이제 120, 130을 받겠다고 정치 투쟁하는 사람들. 이 전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노조가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특정 좌파 성향을 띠면서 정치 조직화되는 나라 보셨습니까? 한국만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노조가 아니 일반인들이 서로 약속을 해도 하루 전에 이렇게 연락하고 하지 당일에 깨지지 않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약속해놓고 7시간 전에 안 와버려요? 이건 그러니까 대통령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나는 대통령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주노총은 문제가 많죠. 민주노총도 저는 노조에 한해서 하는데 저도 100% 찬성을 하지만은 그 이상의 정치투쟁으로 가고 그 이상의 작용하러 가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항상 소견하고 저는 의견을 같이 하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대통령께서 중심을 잡고 양측의 노측과 사측의 양측의 의견을 들어서 그동안에 좀 힘들고 어려웠던 노측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세요 하면서 사측한테 양해를 구하고 아무튼 그래서 네. 그런 경우하고 우리가 자꾸 이제 슈레더 뭐 그 부분도 저는 이제 또 다른 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지만은 쉽게 얘기하면요. 하르체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슈레더 총리 시절 하르체 계획 2002년도에 했던 건데 그게 가장 기본이 소규모 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를 조그만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일자리 정책을 많이 늘리면서 노조한테 양해를 구했던 정책이에요. 그래서 독일을 그냥 그 위기를 넘기게 하는 그런 정책인데 이런 정책은 하고 우리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그 실업자 소규모 일자리를 독일은 늘려가지고 이렇게 위기를 넘겼다. 실업 문제를 풀어갔다니까요.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그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이. 그러니까 노조가요. 사실은 굉장히 연봉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직들 연봉이 2천, 3천 이 정도 수준인데 그 한국노총 연봉이 7천, 1억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제 그 대표성부터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일의 노동개혁의 핵심이요. 하르츠가 하르츠 박사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네. 그렇죠. 저 개혁의 본질이 뭔가 하면 독일이 이제 91년에 동독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독일의 이제 이 병이 깊어져 가지고 90년대 내내 독일이 그렇지. 경제가 다운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이제 3인당의 슈레드가 정권을 잃을 각오를 하고 하르츠 박사를 시켜서 노동 개혁을 하게 했는데 그 핵심이 뭔가 하면요.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임금을 받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처럼 예를 들어서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종사하는 1억쯤 받는 노동자들이 있고 똑같은 일을 사에 가서 사내에 현대자동차 안에서 사내 하청으로 일하는데 더 험하고 힘든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1억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3, 4천만 원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양보를 해서 우리 몫을 떼가지고 저기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작게 받는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한테 떼줄 거니까 정부나 사측도 협조를 해서요. 노동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몫을 줄이면서 합의하는 구도를 이 하르츠 박사가 유도해내서 한 겁니다. 근데 한국에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 비정규직이거나 한마디로 일용직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저거들 밑에 두려고.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지금 1,500만이 훨씬 넘는데 비정규직이 실제로 8,900만으로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훨씬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위하는 척 말만 하지 자기 거를 내놓으려고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기업의 입장이나 국가의 입장에서는 노동자에게 돌아갈 못, 또 돈을 대준 은행에 돌아갈 못, 또 이 사용자에 돌아갈 못, 주주한테 돌아갈 못이 딱딱 정해져 있는데 노동자들이 많이 갖고 가면 이제는 노조에 속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작게 갖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노동개혁이 불가능한데 지금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은요. 저것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심지어 정치적 권력에까지 개입하려고 하면서 비정규직을 위한다고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네. 조직화되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악용을 하는 겁니다. 그걸 바로잡지 않고는요. 한국의 그렇죠. 노동개혁은 불가능해요. 아주 정확하게 포인트를 지적해 주신 거예요. 바로 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노동부 장관이나 담당 부서 이 담당 이 참모들이 바로 대기업의 정규직 네. 대기업의 정규직 지금 그 노조 아닙니까? 이때면은 그것을 이제 야권에서 보수 야권에서는 기종노조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가장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게 대기업의 정규직이 중심이 돼 있는 저 노조들의 목소리에 이 정부가 너무 기울여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기업의 안에 대기업의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못 하니까 네. 대기업의 비정규직 목소리를 못 하니까 네.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만 우리 세금으로 정규직으로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정규직이 대기업 내 비정규직들한테 나눠줘야 돼요. 이걸 정부가 유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테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정치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거 하라고 우리가 대통령 뽑아주고 노동부 장관 다 시켜주고 우리 공무원들 우리 세금을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이 노동 정책만 그런 게 아니라요. 문재인 케어라고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의료보험도 현직 이사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국정감사 네. 보복이 그 보복 정치 보복 그런 보복이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를 줄여서 보복이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보복위에서 네. 지금 이제 그 보건이라고 하지 않아요? 모처럼 야당 의원들이 네. 잘 따져서 옛날에 저번에 우리 황장수 TV 우리 통해서도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문재인 케어 있잖아요. 보장성을 강화시켜줘가지고 네. 무조건 의료보험에서 이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네.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현직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야당 의원이 물어 따지니까 그대로 하려고 하면 돈이 좀 부족합니다. 그 실토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은 아니 그거 계속 해야 된다 뭐 혁명적이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문재인 케어의 재정의 문제가 재정 투자의 문제가 이번에 사실 현직 건강보험공단 최고 책임자가 실토해버린 일이 있었죠. 그 성상철 그 공단 이사장이요 30일 날 그만둬요. 이미 이제 후임을 누구를 할 건가 정해놓고 있는데 아마 가는 김에 조직을 위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까버렸는데요. 네. 이 사람들은 30조면 해결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경제학 원론을 공부 안 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의 곡선에서 그 고시 공부할 때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경제 공부는 경제는 안 전혀. 하나? 과목이. 그 가격이 내려가면 전면급여를 해서 수요가 올라가죠.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의료보험 전면급여가 안 되는 품목들을 수천 개를 전면급여로 하겠다고 놓으면 가격이 늘어나는 만큼 내려가는 만큼 수요가 늘어나면서 30조가 아니라 벌써 뭐 60조, 90조도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수요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척 동자라도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한 소린가 하는 거는 알 수 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2022년까지 정부에서 이제 30조 6천억이면 해결된다고 하는 건데 항소산 지역대로 그게 허구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건보 재정 보장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가 병원비를 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돈 대주는 비율 그 보장률을 지금이 한 63.4% 이 정도 되는데 그걸 70%까지 올려가지고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많이 내가지고 가난한 우리 서민들이 이제 병원비 걱정 없이 나라 그렇게 해준다는 건데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그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봉제 세 가지가 있대. 세 가지가 첫째는 건강보험 우리가 내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가 보험 내는 보험료가 있고 그게 지금 상당히 누적돼 몇십조가 지금 누적돼 있잖아요. 그걸 이제 투자한다는 거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정부의 국고보조지원금이 있는데 그걸 인상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3.2%만 보험료를 인상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이 성상철 이사장이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험료가 더 오를 것 같답니다, 여러분. 아니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거죠. 지금 벌써부터 월급쟁이들이 세금 올랐다고 불만이라는 뉴스를 봤었는데 아주 여러분 현명하게 이 정권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앞에 노동 얘기를 너무 오래 아니 해가지고요. 노동이 아니라 네. 문재인 정부의 그 정부 정책이죠, 정책. 예, 정책 얘기를 정책도 많이 우리 하다 정치 보니까. 얘기를 너무 못했네. 네. 야권 정계 개편 뭐 하려다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짧은데 여러분이 후원금 많이 모아주시면은 또 원장님 출연료가 아니, 올라가서 또 더 나올 수도 뭐,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1, 2분이라도 더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괜찮겠습니까? 야권 통합이 네.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하고 안 한다면서요? 중도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이 호남파라고 일컬어지는 네. 그 중진들한테 제동이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정책연대로 선회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 또 뭘 추진하려나 또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동영 의원이 한 번은 그 탄핵연대, 그 다음에 개혁연대, 입법연대, 결국에는 개헌연대로 가는데 그걸 안철수 대표가 받아서 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제 그거 좀 의견 달라. 정동영 의원은 지금 그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햇볕 정책을 주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별명이 개성동력 아닙니까? 아, 예. 개성공단을 갖다가 네. 여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바이블이 성경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 측에서 화폐 정책을 포기하라고 그러면은 죽어도 통합 못하죠. 그래서 그분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의견이 좀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어쨌거나 그 내부에서는 연합이든 통합이든 하시려고 하는 근데 건데요. 안철수 대표 얘기하는데 너무 조용하십니다. 뭐 별 그분들 요즘 뭐 하는 게 빨리 될 것 같지도 않고 별로 평가할 네. 뭐 그런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보 안철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